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의 흐름 네 번째 시간 부동산 투자 보이는가입니다. 마이크를 가져왔는데 이게 케이블이 잘못돼 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케이블 휴대폰용 케이블 가져와 가지고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녹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의 허와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풍수지리, 세 번째 시간은 정부 정책, 네 번째 시간 그래서 부동산 투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흐름, 부동산 투자 보이는가. Can you see the investment in real estate? 자, 궁금하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보이는가? 부동산의 흐름 중에 부동산 투자가 보이는가? 자, 점점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투자? 뭘 봐야지? 그거 보이는가? 자, 부동산 투자의 속성은 솔직히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죠. 그 보이는 것을 또 믿는가?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때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믿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과연 보는 것이 믿는 것인가, 보여도 믿지 않을 것인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돈을 번다. 다들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고 해도 충분한 납득이 되는 말이죠. 돈의 속박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래서 보여도 믿지 않는 것인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보여도 믿지 않는 정도로 불신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보이는 것을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가? 이건 상당히 이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근데도 그거를 미리 믿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54세에 2019년, 작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재작년이 되겠죠. 내일부터는 9월 19일 은퇴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한 말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해서 멋있게 떠났던 분도 있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고 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인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죠.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물며 보고도 믿질 않습니다. 뉘앙스적인 얘기죠. 꼭 보는 게, 존재하는 게, 가시적인 게 믿는 거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 2, 3번에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의 속성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왔는지, 보여도 의심하고 때로는 믿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의 속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게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부동산은, 자, 거두절미하고 하나의 현상을 봅시다. 우리 부동산 이 투자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입니다. 수요. 투자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고요. 그럼 투자 수요가 많을까? 자, 투자 수요가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센터에서 조사를 했고요. 삼성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나 현대연구소처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리서치를 하는 곳이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좀 신뢰를 좀 할 만한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방송에서도. 그래서
저도 따다 쓰는데 18년도부터 20년 8월까지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든지 넘든지 60만 건을 조사했어요. 60만 건의 표본이면은 상당히 많은 조사에 해당이 합니다. 예, 60만 건 중에 0, 9세,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까지 임대 비율이 76%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20세에서 29세 아직은 사회에 기반을 두기에는 좀 아주 그 초보 신입들이 60%나 하고요. 실제 결혼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 40, 43, 44, 38%. 60세, 69세면은 자녀분들 집 한 채 사줘야지 뭐하는 돈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비중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지불해주는 사람들은 여기엔 안 나타나죠. 늦어서 노후에 집을 장만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부모의 돈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서 0, 9세, 10세에서 19, 20세에서 29세 어마어마한 임대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길 수가 없죠. 물려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명의로 이렇게 했다는 거. 나중에 이제 부자의 속성에서 잠깐 또 설명이 될 거니까 자, 이게 재미있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이니 참고하시고 자, 투자 수요가 많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매도 물량,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럼 집값이 많이 뛰겠죠. 잡겠죠. 뛰는 것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공급량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집을 많이 지어도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집을 적게 지어서 집이 없어서 수요가 조금만 있어도 집값이 확 뛸 것 같은데 불경기 뭐 리만 브라더스나 IMF나 뭐 앞으로 또 코로나 지금 전국이지만 어떤 또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죠. 부동산에 미치는 자금 압박에 대한 리스크죠. 그랬을 때 절대 공급량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 예. 어우 집을 많이 지는데 집값 떨어질 거야 우리 팔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다 이거죠. 꼭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투자 수요가 많을까에 대비해서 매도 물량이 많을까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약간 절대 공급량은 아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까 이거 공급량이 많아요. 그래서 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안 되겠어. 지금 팔아야지. 집 주인이 집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집값이 떨어질 때 내놓는다는 얘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내놓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사망을 하다든지 양도를 했다든지 자식이 집이 필요해서 아니 이가구 1주택 이런 1가구 1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수한 상황 외에는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집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겠죠. 확신이 있으면. 그렇지만 오를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 그래 나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요 매도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요인이 될 거고 또 한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4년에서 8년 정도를 보유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혜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4년, 8년 주기가 오질 않으면은 샀던 물량이 이게 사이클을 봤을 때 집이 나오는 시기가 4년, 8년 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요를 공급은 제외하고 수요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많으면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불행인가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그쵸?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집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강의가 끝나고도 한참 후에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투자 수요가 많은지, 그게 부동산 투자 수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투자 수요가 그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그 수요를 보기 전에 대출 한도 규제 문제점들이 좀 생겼어요. 예, 부동산 3법 외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거래 제한, 규제 지역, 많죠. 많아요. 그리고 대출 한도 규제로 9억에서 15억 20%, 9억이면 40% 한도로, 자, 9억에서 15억 하는 집은요, 10억이에요. 내 집이 9억 넘죠. 그러면 20% 2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내가 10억의 집을 샀어요. 10억을 뭐 대출을 끼고 사든 10억을 돈을 넣는데, 나오는 돈이 2억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내 집을 갖고도 2억밖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효용 가치, 그걸 또 이제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런 집을 10억짜리로 뭐 80% 대출까지 옛날에 됐거든요. 10억짜리 집을 8억이고 두 채면 20억에 16억이에요. 그러면 4억 빼고 또 4억만 있고 나머지 돈은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전세 끼고 또 집도 살 수 있고 또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은행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넣어놔도 되고요. 뭐 그런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 감소 문제점. 예를 들면 강남구 주자의 또 아들님이 결혼하시는데 소형 아파트 정도는 사주실 거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해주는 거는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뭐 못 해주시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내가 능력이 되면 해주죠. 예. 뭐 자식 고생시켜서 뭐 교육적으로 좋지만 결혼을 하면요, 집부터 있어야 돈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은 비싸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무리를 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대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탓에 집 한 채 사주기는커녕 전세도 서로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파혼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이게 현재 문제점의 어떤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한편 1가구 1주택자 집 달랑 한 채 있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물론 내가 평생 살 집이 10배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와 너무 집 잘 샀다 부럽다 하겠죠. 그죠?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런 투자란 건요, 자기가 물건을 샀으면 팔았을 때 그때가 투자해서 이득이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을 팔 수가 없는데 갖고 있어야 되는데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투자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채 이상 세 채 취득세가 8% 12%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여러 채 갖는 게 이게 투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취득할 때의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상승함으로써 약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매매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감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0년 9월 3개월간 15,589건이 16,000건 정도 되는 게 1,894건, 2,000건으로 거의 뭐 10%? 10분의 1 좀 덜 아주 그냥 급감을 했습니다. 취득세가 문제겠죠. 취득세 많이 내니까 이거 어떡하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을 사도 야, 이거 취득세 때문에 이거 거래가 안 되니까 내 집을 과연 사줄까? 응? 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건씩 거래가 되는 게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돼 봐요. 그러면 야, 이거 집 사는 사람이 투자 수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부동산을 가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 외에 브로커 이제 이런 브로키지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 수수료 때문에 집을 사세요 그래요.
오늘이 집이 제일 싸답니다. 내일은 또 오를 거고요. 모레는 더 오를 거고. 그래서 참 집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기분에 또 집이 없어서 불안하는 또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지금 투자 심리가 있고요. 또 한편 그냥 샀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필요하니까 샀죠. 근데 사고 나서 이거 내가 뭐 어깨에 사서 뭐 발목에 사서 어깨에 사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려고 그러는데 뭐 아 난 이거 머리 끝에 상투 꼭대기 잡을 거 아니냐 떨어질까 봐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 슬프죠. 예. 내 집을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 사람 없어도 싸게는 안 판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거 엄청나게 종부세도 내고 뭐도 내고 어렵게 구한 집이고 그런데 싸게 판다고? 에이 안 팔아. 그냥 버텨. 금리 낮아. 대출 더 끼고 버텨봐. 어? 신용대출 받고 뭐 또 요즘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뭐 먹고 살 걱정들 많이 없어진 거 같기도 하고 직장 갖기 어렵지만 그래도 직장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버팁니다. 자, 직장이 있으니까 집도 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싸게는 안 판다는 또 심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의 어떤 투자 수요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생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놀랍지만 7명 중 3분은 다 주택자예요. 그 사람들의 그 가로하고 임대사업자죠. 그 사람은 전문적인 부동산 거래의 어떤 주류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수시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당장 팔아서 현금 아쉽게 또 다시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그 집값은 이런 30%가 거래하는 게 우리는 한 번 인생에서 집을 살까 말까 하죠. 2번 집을 팔고 다시 살까 말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아니 2번, 뭐 인생 60, 100년 살 때 보면 거의 10배를 거래하기 때문에 이 30% 다주택자가 물량이 있다는 거는 사실 뭐 참고하십시오. 예, 그만큼 차별화된 거래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감이 고조되는 예, 상황이에요. 집값은 오르고 금리를 안 오른다는 속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출 끼고 샀는데 월급 얼마에 금리가 많이 올라와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을 팔아야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집값은 오르기 때문에 나도 집은 가져야 되고 또 금리 안 온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금리가 오를 경우에 역전되는 현상 때문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 속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번 조심스럽게 금리가 안 오른다는 그런 생각은 계속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금리를 고정시켰지만 코로나가 치료제가 개발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자, 시장에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그 시장을 주도하겠죠. 그리고 그 거래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더 많은 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시는 분이면 참 다행이지만 또 돈을 잃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비슷한 금융감독원 미래에셋 그 자료를 보시면은 개인과 법인, 예, 법인과 개인, 그렇죠? 법인이 개인과의 거래는요, 보다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가 엄청 많아졌어요. 결국 법인은 판다는 얘기예요. 개인은 법인이 내는 걸 사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무슨 공매도 때문에 뭐 손해 보시는 개미 투자자분들 왜 법인을 상대로 개인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병원도 법인으로 해서 의사들 면허나 이런 법무팀에서 많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주고 도와주죠. 자, 법인이 나쁜 게 아니라 법인은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인들이 벌써 이렇게 거래를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거래가 없었지 않습니까? 파란색 보세요. 그거는 이거 뭔가 시장에서 선수들과 아마추어의 대결이 아니냐 이런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어저께 아니라 저번에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면은 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평가야 뭐 불만 민원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8.2 대책, 9.13 대책, 6.12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다 뭐죠? 예, 투기 과열, 금융 규제, 재건축, 규제예요. 종부세, 담보대출, 임대사업자, 예, 공급, 대책, 대출, 세금. 결국 다 돈줄을 쬐고 있죠. 세금으로 뭐 거래에 대한 굉장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투자는 남의 얘기를 잘 듣고 혹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남의 얘기를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아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남의 얘기를 듣고 많이 듣지만 혹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풀린 돈 투자할 곳이 없답니다. 돈이 뭐 유보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업이 뭘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물건을 만든지 팔아서 돈을 받아야 그 기업이 월급도 주고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생산시설 늘리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돈을 어디로 옮기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뭉칫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깨질 때 조금씩 깨지고 예. 먹을 때는 왕창 먹어야 합니다. 10번을 먹었어요. 조금씩 먹고 한 번 왕창 깨지면요.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그렇죠. 바보짓 한 거예요. 바보짓이란 거 딴 게 없고 남 좋은 일 하는 거죠. 어렵게 조금씩 자주 먹고 깨질 때 왕창 깨지고 그러지 말고 깨질 때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남이 거짓말하는지 정말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그 사람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차이가 없을 때는요, 그 사람 말 듣는 게 좋아요. 근데 남의 얘기만 듣거나 자기 주장만 펼치면요, 이게 싱크로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과 또 이런 것들. 그리고 하여튼 뭐 주식을 얘기하자면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흔듭니다. 심리란 게 흔듭니다. 막 무슨 불황이 왔다, 뭐 코로나 터져서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기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침착하시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그쵸? 나만 좋아하는 거 찾으면 내가 좋아하는 뭐 맛집 가는 거는 좋습니다만 투자하는 것까지 남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지. 나만 좋아하는 것을 뭐 좋아하는 게 이거라서 나는 뭐 종목이 이거야 가지고 뭐 굉장히 뭐 무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무슨 조선 경기 불황 뭐 무슨 뭐 반도체 경기주 있죠. 경기주는 그 경기를 탈 때만 관심 있고 좋아하면 남들이 좋아할 때 그때 같이 가면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뭐 바이오는 사실 경기를 좀 안 타죠. 코로나 이런 특수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경기가 안 타는 주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언제 또 하는지. 저는 사실 주식 얘기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한 거 아니니까 주식을 예를 많이 드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라고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심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투자하십시오. 본인이.
본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투자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께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투자를 원한다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예. 관심은요, 어떤 투자인가 내가 아는 것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관심은 내가 확신이 있는 데에 대한 관심이어야지, 여기 기웃 저기 지웃 그거는 오지랖 넓다고 그러죠.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불필요한 신경은 다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과도한 대출비 당연히 안 되지.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드가 되는데,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게 기다릴 수 있고 참고. 여러분, 똥도 퇴비 도움이 되려면은 숙성이 돼야 되죠. 하나 필요 없어요. 다 독성밖에 없고. 근데 그게 시간이 참고 기다리면은 그게 쓸모가 생기는 것처럼 마인드를 굉장히 뭐라 그러죠? 내공을 키운다 그러나 그런 부분 꼭 필요합니다. 그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은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뭐 이득을 받든 좀 손해를 보셨든. 짠.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준비를 좀 했나요? 예, 그러면 자, 부자의 특성 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좋은 습관을 갖고,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 본인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매일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시도 때도 없이 계단을 올라다닌다든지, 자, 세미나 모임 등 가서, 그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오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돈 내고 그 모임, 세미나 같은 걸 듣고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 가보시면 그냥 바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본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재산을 관리합니다. 뭐 돈이 많아서, 뭐 누구는 뭐 10이라는 돈을 쓰는데 누구는 100이라는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의 명목상 그만큼의 금액을 쓰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밥값을 10만 원씩,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겠죠. 근데요, 없으면 단호하게 안 씁니다. 다 썼으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예. 제가 뭐 고위직 공무원을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뵀을 때도 뭐 초기에 그 무슨 뭐 적대비 같은 거 다 쓰니까 돈 없다고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돈은 많겠지. 그렇지만 공직 사회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뭐 김영란법이 있기 전인데, 하여튼간에 뭐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부자가 아니라 뭐 일반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 자신의 투자, 그 철저한 냉정한 재산 관리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식. 자, 돈 버는 방식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개인 장사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버는 돈이 있고요. 기업가에서 돈 버는 구조로 우리가 버는 돈이 있습니다. 너와 나, 그녀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기업가로도 돈을 벌다 보면요, 왜 남이 떡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남이 번 돈에 투자해서 버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에쿼티 투자라고 해서 인수합병, M&A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솔직히 그만한 시간을 또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그런 거를 수고를 덜 하지만 수익은 좀 덜 하겠지만 그게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뭐 승자의 저주도 있고, 뭐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남이 번 돈이 일단 좀 고스트 같이 뭐 이렇게 잘못된 걸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 가장 큰 장사꾼이 뭐 국가,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 김상옥 같이 뭐 거상 그런 사람도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국가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늘값, 뭐 우리나라 전체 마늘 창고를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거상들이 하는 거는 국가를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가장 큰 FRB라는 기관이 있죠. 그거는 이제 민간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뭐 페더럴 연방정부에 월급을 주는 등 뭐 국가를 상대로 한 돈 장사,
JP 몰건 뭐 누군지 알죠? 예, 골드만삭스 뭐 다 있지만 요즘은 뭐 다 대중적으로 알겠지만 그 뭐 돈이 많은 그런 분들이 FRB 쪽에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상대로 버는 돈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좀 잠을 좀 낮술을 먹고 잠을 좀 저거 했더니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의에는 그 외에 알 수 없는 투자가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 블라인드 펀드, 묻지마 투자, 주식. 자, 알 수 없는 투자를 왜 할까요? 상대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돈은 움직입니다. 어디를 향해? 예, 이익을 향해. 그랬을 때 이런 알 수 없는 투자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또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로스차일드 뭐 이런 데 FRB에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알 수 없는데 투자 많이 하고 인수합병도 아무도 모르게 적재적 M&A도 있고 뭐 기업이야 뭐 진짜 뭐 부동산도 그렇고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투자도 뭐 스파이들도 많고 예. 또 하물며 요 가게 사거리마에도 있는 뭐 스타벅스부터 커피점에 서로 마케팅 엄청난 전쟁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뭐 아름다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돈을 버는 방식은 이렇고 뭐가 있다고 하지만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돈 많이 벌었다고 막 나 이렇게 벌었어 떠드는 사람도 있어. 얘기 들어보면 되게 기구예요. 소설 같고 뭐 불경기에 폭락했을 때 그때 돈이 생겨서 주식을 샀는데 이만큼 뛰었고 뭐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의 힘으로 돈 번 게 아니죠. 안 보이는 뭐 행운 뭐 우리가 말하는 로또도 뭐 번호를 보고선 사나요? 안 보고 딱 했는데 대박 로또 터지면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이런 데 보세요. 뭐 천몇백억. 자, 뭐 그 1억 천금을 얘기하는 게 보다는 일단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다음 강의로 해서 보이지 않는 돈, 보이지 않는 돈, 투자가 보이는 거 아니라 이제는 그 돈을 버는 재미있는 스토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마지막 12월 31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올해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마인드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